손 드시고. 마이크, 무슨 마이크가 있나요? 있습니까? 없어요? 주최청이 지극히 무성의하네. 이거 좀 전해주시죠. 그럼 이거 유선 마이크. 멀리 계신 분은 육성으로 하시고요. 앞쪽에 계신 분들은 마이크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꼭 실명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간단한 자기소개와 더불어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어제 선거 결과에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좀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네요. 제가 오면서 강의를 듣기 전부터 어제 결과를 보면서 오면서 생각한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폭격이 그렇고요.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가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그 시기가 폭압의 시기였다라고 하고 그 시기를 겪었던 분들이 마치 그에 대한 향수를 느끼듯이 그 세력들에게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2달 전인가요? 밀양에서 그분들은 굉장히 젊은 경찰이었죠. 소위 민주화 교육을 받으신,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던 경찰들이 밀양을 진압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이것은 우리가 소위 상식적으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심리적이든 어떤 사회적 단정져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이게 단순히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큰 사건을 그대로 학습을 해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벌어지는 이유가 어떤지 근본적으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예,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도 잘 못하는데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이렇게 마이크 잡으시는 폼이 전대엽 세대 같아요. 아닌가, 이렇게 그때 하시면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예전에 20대 때 제가 읽은 소설 중에 하이파에 돌아와서 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가자 출신, 이름이 무슨 사이든가 하는 작가였는데, 몇십 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 전쟁통에 잃어버렸던 아들이 이스라엘 장교가 돼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였어요. 결국 이제 가자지구 폭격에서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히틀러가 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죠. 거의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옛날 일처럼 돼버렸지만, 이번에 뭐 월드컵에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팀도 나와서 선전했지만 예선 탈락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인종청소 벌어진 게 20년 전 일이거든요. 그때 나토군이 발칸반도에 이제 파견되고, 그때 독일군 연방군이 거기 가는 문제 가지고 독일은 시끄럽고 그랬었습니다. 그 인종청소 이런 것들, 집단적인 학살, 이런 것들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역사 자체가 학살의 역사예요. 대규모 정복과 약탈, 학살의 역사예요. 다행히 우리 뇌가 망각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프랑스, 독일 어디를 막론하고 그 국민국가하고 민족 개념이 발생하는 초기 상황을 보면 전부 다 정복의 역사예요. 그리고 대규모 학살의 역사고요. 그거는 기독교 구약을 보면 너무 잘 나오죠.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도 다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민족이라고 서로 위하잖아요. 그래서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21세기의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몸은 사실은 사바나 시대에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사바나 시대, 선사 시대예요. 인류가 100명이 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시족 집단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수렵과 채집으로 연명하던 중앙아프리카에서 최초 현생인류가 발생해서 점점 더 지구표면 전체로 퍼져나가던 그 수십만 년의 시기 동안에 만들어진 몸이고 만들어진 뇌거든요. 우리 문명이 생긴 지는 10,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가진 생활 조건이 만들어진 것은 몇백 년 되지 않고요. 근데 우리 몸은 수십만 년 또는 더 길게 보면 수백만 년 된 몸인데 우리 뇌도 그렇고요. 생물학자들은 문명 발생 이후에 진화가 된 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인간이. 그러면 2000년, 3000년, 1000년, 500년 전에 대규모 학살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던 게 인간인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타임머신으로 실어서 500년 전으로 갖다 놓고 1000년 전, 2000년 전 갖다 놓으면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그 학살의 역사 다 저지를 겁니다. 그 2000년 전 사람을 타임머신 실어서 여기 데리고 오면 우리처럼 생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생물학적 조건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학살과 잔혹한 행위를 일으켰던, 그걸 일으킬 수 있었던 인간의 능력, 그건 여기 그냥 그대로 살아있다고 봐요. 다만 왜 지금은 그런 일이 덜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만든 문명의 가치 기본과 우리들의 생활 양식과 그다음에 그렇게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온 분업회복 사회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적 유전자가 활동하는 DNA 피질이 그 변형계와 뇌간의 작용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살을 안 벌이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명적 규범에 따른 이성적 통제가 약화되는 순간 인간의 야수성은 곧바로 밖으로 뛰어나오리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저는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던 시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길들여 나갈 것인가, 문명적 가치와 규범,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공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평화롭게 서로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어떻게 더 강하게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집단에는 양심이 없고요, 집단에는 양식이 없고요, 그런 야수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 그게 튀어나오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이야기가 엇길로 많이 갔습니다. 예, 저 뒤쪽에 제일 씩씩하게 손드신 남자분, 예. 예,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만나 뵙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실 돌베개 이렇게 출판사에 전화해보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일 안 하신다고 막 이러셔가지고. 네, 거기서 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청주에서 온 남상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원래 어제인 줄 알고 어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번번에 전화를 해서 수요일 날 유시민 장관님 특강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마 선착순으로 오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왔다가 팟캐스트 듣고 새벽에 왔다가 이제 다시 여기 11시부터 잠깐 다른 데 갔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앞에 칠 일이 아니에요. 귀중한 시간을 그렇게 막 쓰시면 안 되지. 지금 젊다고 그렇게 물 쓰듯 시간을 쓰시면 안 돼요. 20대이기 때문에 좀 즉흥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질문 거를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일단 책을 쓰시면서 소회를 듣고 싶은데, 그 소회를 들을 때 일단 먼저 그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강렬한 그 카메라를 보시면서 하셨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당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그 민주화 운동을 하시면서에 대한 소회를 좀 듣고 싶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서울경제본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지금 이제 특별법 위원장으로 있는 심재철 위원의 이제 비둘기파와 유시민 장관님의 이제 내파라고 하는, 그러다가 이제 비둘기파로 해가지고 결국엔 다시 전두환 이제 29만 원밖에 없다는 분이 이제 다시 들어서게 됐는데, 그때 당시의 비화나 아니면 좀 그때 당시에 좀 역사는 되돌릴 수 없지만
만약에 그 당시로 되돌아간다면 만약에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그런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거기까지. 한 가지만 아주 한 가지만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두 가지를 하셔서. 예. 그 사실 저 내용은 책에 다 써놨는데 책에 써져 있는 걸 참고를 하시고요. 다만 이제 19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은 이제 아주 옛날 얘기죠. 저희가 1978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4.19 난 지 18해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4.19가 아주 옛날 얘기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4.19 묘역에 참배가 가고, 그 다음에 책, 그때는 이제 안병직 선생님 쓴 4.19 연구라든가 이런 4.19 책을 보면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18해. 근데 지금 광주항쟁 난 지가 지금 34년이 지났잖아요. 그 따블이 지난 거예요, 따블이.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면 뭐 6.25 때 뭐 주먹밥 먹던 얘기 이거 비슷해져서 사실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소회를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20살, 21살, 22살부터 21, 8살, 9살 때까지 그걸 했는데 사실 뭐 많이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런 걸 하는데 뭘 많이 알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직관으로 할 수 있어요. 공부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왜냐하면 그냥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그래요. 잘못된 일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규칙들 중에서요, 단순한 합의, 편리를 위해서 합의한 규칙이 있는가 하면 약속, 그러니까 뭐 우측보행이라든가 이런 거요. 이런 건 단순히 화장실에서 줄 서는 거, 이런 건 전부 그냥 단순히 편의를 위한 합의예요. 약속이고. 근데 도덕과 관련된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 도덕과 관련된 규칙이 짓밟히는 걸 보면 자기 문제이든 아니든 간에 곧바로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저는 이것이 교육의 산물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물론 갈 때부터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나서 성장해서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는 직관적 판단력, 도덕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직관적 판단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근데 20대 때 이제 그렇게 한 거는 그걸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헌법에 노동자들이 발언하고 교섭도 하고 조직도 만들 수 있게 다 돼 있는데 그거를 몽둥이로 패서 못하게 하고 이런 거를 볼 때 저건 잘못된 거야 라는 걸 곧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거고요. 왜 했냐? 그러면 되게 안 하면 비겁해질 것 같아서 그냥 했어요. 그냥 친구 대사, 영화 친구 대사로 말하면 쪽팔린다 아이가. 그러니까 20대 때 그거를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지나가면 굉장히 비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얼마를 살지 몰라도 나중에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내 20대 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옆에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서 얻어맞고 있는데 나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내 인생 자체가 비루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그때 들어서 사실 뭐 안들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책 몇 권 읽고 그냥 자본주의는 나쁜 거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두환이는 박정희는 독재자다 뭐 이런 거 몇 개 가지고 그냥 한 거고요. 그거 해서 그러면 정권을 무너뜨렸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없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사람들이 돌 들고 와가지고 그냥 징검다리 무슨 강물에 다리 만드는데 나도 돌 하나 갖고 와서 그냥 넣었다 그 정도 느낌으로 저한테는 있습니다. 있고 고생을 조금 약간 하긴 했는데 그 라디오에서 뭐 이렇게 군대 생활 얘기하는 이런 프로 보니까 현역병 갔다 온 걸 롱타임 솔저라 그래서 LS라 그러고 단기 방위한 거를 쇼타임 솔저라 그래서 저 SS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프로더라? 뭐 아침에 하는 프로 있는데 거기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어떤 남자가 나와가지고 정기 출연해서 군대 시절 얘기 편지 받아서 소개해 주는 건데 그 영어로 하면 저는 쇼타임 솔저였어요. 징역을 1년밖에 안 살았거든요. 그 전에 한 석 달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징역 1년 이런 거는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몸만 살짝 담그고. 최소한 3년 정도 받아야 좀 받았네. 이제 그런 거 한 10년 정도 받아야 그 가족들이 어디 가서 좀 어깨 힘도 넣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1년 받아가서 만기 출소하고 이런 거는 아예 존재감이 없을 때예요. 그 쇼타임 솔저로 그냥 갔다 온 셈이었고요. 이제 결국 그거 한 게 세상을 바꾸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지키는 데에는 도움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그때 그것도 안 했으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 좀 비겁했다, 그리고 좀 쪽팔린다,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이미 그런 거고,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집회 해산 경위 이런 건 제가 책에 써놨고요. 저는 3학년 선배 지도선의 지시에 따라서 연설도 하고 이렇게 했던 조직원에 불과했습니다. 예, 아까 앞쪽에 여성분, 예, 이거 쓰시죠. 뭐 여기 무슨 마이크 있는데?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재난지역 안산에서 온 박정효라고 하고요. 아, 네. 제가 궁금한 건 어제 선거 얘기예요. 정치카페 국내 방송도 제가 동작구에 2번 갔었고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단일화도 성공했고 당연히 노회찬 의원님이 당선될 줄 알았거든요. 대선 패배만큼 너무 충격이 크고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 동작을을 강남 사고로 만든다는 그런 공약을 한 나경원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선생님이 보시는 그 실패 원인이 뭔지, 그리고 동작을의 주민들의 그 심리가 어떤 거였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예. 이제 또 하나의 성공한 사기를 보는 거죠. 이 강남 사고는 사기 공약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2007년도 대선 때를 회고해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솔직한 대답이었는데, 아, 왜 그러게 왜 저 MB 후보를 찍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은 말로라도 잘 살게 해준다고 얘기라도 했잖아. 근데 딴 사람은 얘기도 안 하더라고.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지키지 못하더라도 일단 말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죠. 제 얘기를 하면 2010년 지방선거 때 김문수 후보한테 제가 진 결정적인 이유가 원적지가 경기도인 분들 사이에서 8대2로 졌거든요,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하면 계속 김문수 후보는 중앙정부 비난을 하면서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경기도 원적자들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경기도에. 근데 저는 국가도 생각해야지 경기도만 생각해서 다 풀면 그럼 지방은 죽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성적, 합리적으로 보면 제 말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한테는 김문수 후보의 말이 더 좋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럼 김문수 후보가 그 규제를 다 풀었냐? 하나도 못 풀었죠. 사기죠. 왜냐하면 그거는 수도권 정비법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돼요. GTX 이래가지고 뭐 무슨 강남에서 동탄까지 30분, 요금은 2,700원. 다 사기죠, 완전히. 100% 사기입니다. 4년 임기 동안 무슨 GTX에 지어서 꼬랑지도 못 그랬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반대한다. 그리고 그 대신에 경기도에 있는 도시 사이에 이제 버스들 확충하자. 이 도시에서 저 도시 가면 너무 많이 걸린다. 저게 훨씬 합리적이죠. 그렇지만 폼은 안 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강남 사구로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강남에 있는 뭐 관악구나 또 뭐 강서구나 이런 데는 뭐예요? 그건 강남 아니에요? 강남에 이미 많은 구가 있고 그 중에 3개 구가 좀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구에 땅값을 올리겠습니다. 그 말을 강남 사구로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사기 공약이죠. 사기인데 사기를 당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기가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단일화 소용없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단일화 안 했으면 그 정도 승부도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수원 영통에 박광원 후보도 택도 없어요. 전호선 후보가 끝까지 뛰었으면.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예, 그건 뭐 할 수 없죠. 마음에 안 들어도, 선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유권자들이 한 선택인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다, 사기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 거부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당선증도 나갔고, 나경원 후보는 보궐선거는 원래 당선된 그날부터 당선증 받으면 이미 시작이에요. 물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선거는 4년마다 계속 있는 거니까 사기를 당하다 한 10번 당하면 한 번은 예, 정신이 들지 않겠어요? 또 이제 이러면 내일 모신문에 날라. 유아무개 뭐 동작구민들 바보 취급하자.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라요, 똑똑한 사람도 사기를 당해요. 똑똑한 사람도요. 그리고 사기가 성공할 때는 반드시 사기꾼과 피해자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사기꾼은 자기 이익을 노리고 하는 거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도 무슨 이익을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사기가 통하는 거거든요. 동작구가 강남사구가 될 리가 없죠. 이미 강남구인데. 아, 동작구가 한강 이북에 있어요? 한강 이남에 있지.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말하자면 그건 정말 뻔뻔한 사기 공약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속이 쓰리시더라도요,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죠.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기분 안 좋은 일이 한두 개예요. 그 많은 기분 나쁜 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노회찬 후보님은 제가 비 한 번 오면 어디 좋은 데로 낚시 모시고 가서 이러겠습니다. 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행 요원들은 좀 머리 아프시겠지만 다음번에는 성평등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열린우리당 집권 시절도 보셨고, 그러면서 뭐 어제 선거도 졌지만 지속해서 사실은 최근에 진보 정당들이 좀 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아까도 경제 뭐 데이터에도 나왔지만 진위 개수도 오히려 진보 정당 때 더 안 좋아졌고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것도 진보 정당입니다. 뭐 비정규직 법안 이런 거 이미 부작용이 예상되어 있었는데도 열린우리당이 더 밀어붙였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히려 5년, 10년씩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비정규직이지만 그래도 좀 직장에 안정성이 있었던 분들이 오히려 2년마다 한 번씩 쉬어야 되고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현상을 제가 직장에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진보 정당들이, 또 정의당, 소속해진 정의당이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더 착하다, 우리가 더 뭐 깨끗하다 이런 거 말고 진정성은 어차피 필요 없는 거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보 정당이 새누리당보다 아니면 뭐 당 이름이 바뀌어서 민주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보다 좀 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고,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한테 어떤 걸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계속해서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투표를 배우자 고르기로 비유를 하면 성격 좀 사납고 좀 못된 구석도 있고 행실도 좀 나쁜데 이제 직장도 좋고 돈 많고 힘센 남자가 있고, 저쪽에는 사람은 착한데 직장도 변변치 않고 물려받은 재산도 별로 없고 그런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야, 사랑이 밥 먹여줘?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쪽이 나은 것 같은데 좀 불안해. 그러니까 이제 힘세고 돈 많은 남자, 직장 좋은 남자를 택할 수 있죠. 저는 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선거도 그거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요, 선거를 되게 잘해요. 실력이 있어요. 돈도 많고 여론조사도 아주 정밀하게 정말 끝내주게 합니다. 어느 후보를 넣으면 이긴다는 그런 거 잘 찾아내요.
거기에 비하면 새정치연합은 좀 엉벙덩벙한 편이고요. 이제 작은 진보정당 정의당이나 이런 데들은 여론조사할 돈도 없어요. 그게 딱 그 구도잖아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딱 후원금을 내고 뭐 민원을 딱 넣으면 자판기예요. 딱 넣으면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돈 받았으면 해줘요. 근데 이 야당 진보 쪽은 돈 넣어도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돈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을 주고 나서 또 이거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살아가는데 유리한 거는 힘 있는 놈한테 붙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인력과 돈과 아이디어와 모든 것들이 새누리당으로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거기는 인구가 많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항구적으로 세단 말이에요. 그런 거고, 이 야당이, 저도 이제 한때, 제가 할 때는 집권당이었는데 하여튼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집권당이었고요, 국회의원 못 할 때는 맨날 야당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은 여당 국회의원만 해봤지 야당 국회의원은 못해봤어요. 지금 야당을 보면 저는 이제 새정치연합부터 다 진보라고 봐요. 새누리당은 보수고, 새정치연합부터 뭐 통합진보당까지 이 녹색당 포함해서 5개 정당, 이건 다 진보라고 봐요. 제 개념 기준으로. 근데 이제 진보가 왜 어렵냐, 이렇게 보면 질 때 지더라도, 이런 말 하는 게 좀 주제넘긴 한데 저도 잘 못해갖고 이제 스스로 퇴출시킨 놈이 뭐 잘났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그냥 원래 그냥 정치 안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정치에 대해서는 한 칼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 각도에서 말하면 매번 선거에서의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걸 분명히 하고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저도 이게 옳다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덜 보인다.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의당은 이제 근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신랑감으로 치면 한 창업계획서 이런 거 되게 좋게 만들어서 갖고 있는데 자본금이 한 푼도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투자를 하냐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거제도 아래에서 다당제가 장기 지속할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게 이제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미국도 거의 150년 동안 제3당 실험을 계속 했다가 결국 안 돼서 모든 세력들이 다 민주당에 거의 다 들어간 거거든요. 미국 민주당에. 그러면서 양당제가 정착이 되고 AFL-CIO 같은 노동조직이 민주당하고 결합하면서 민주당이 오늘의 민주당이 됐죠. 옛날에는 남부주를 기반으로 한 허리멍텅한 정당이었다고요. 1900년대 중반기에, 20세기 중반기에 이제 노동 쪽하고 결합하면서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 되고 공화당은 보수당이 되고 이렇게 나눠진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우도 과연 이 선거제도 아래에서 다당제를 장기 지속할 수 있느냐, 지금 30년 정도 실험해 본 결과 제3당의 장기 지속은 지금까지는 한 건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력적인 제3당의 장기 지속, 그리고 의석도 하나도 없이 이름만 지키면서 있는 거는 장기 지속 가능한데, 예, 꽤 많은 의석을 가지고 국회 운영에 참여하면 하는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제3당이 장기 존속할 수 있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30년 본 거로는. 그러면 더 길게 해보면 될 수 있지 않냐? 그럴 수는 있겠죠. 100년, 200년 계속하면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죠. 영국처럼. 영국이 최근에 3당 체제로 갔으니까요. 그건 선택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질문하기를 새정치연합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 통합진보당까지 모든 진보 진영이 한 우산 아래에 들어가면 안 되냐, 이제 그 얘기는 하세요. 그럼 결심만 하면 가능하죠, 주체들이. 근데 주체들의 상태가 어떤가를 짚어보면 불가능할 거다, 저는 그런 전망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 보면 주로 이제 좌파들, 진보 쪽은 인터넷에서 많이 소통을 하니까 새누리당이나 이제 새누리당보다 새정치연합이 더 밉고 새정치연합보다 정의당이 더 밉다고 말하는 노동당이나 혹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꽤 많아요. 통합이 되겠어요?
새누리당보다 더 밉다는데. 그러고요. 이제 이거는 학습과 토론이 좀 필요한데 왜 우리나라 진보 진영에서는 이 토론이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진보가 뭐냐? 이럴 때 저는 진보인데 얘기하면 야 네가 무슨 진보야? 그렇게 손가락질부터 해요. 넌 이래서 진보가 아니고 너 진보야. 넌 이래서 진보가 아니고 이걸 계속해요. 예? 너는 참여정부 때 뭐 했잖아. 너는 국민의 정부 때 뭐 했잖아. 다 이렇게 해서 진보가 아니래요. 지만 진보래요. 근데 지만 진보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글이나 이런 걸 보면 끔찍해요. 저는 솔직히. 그럼 무서워요. 진보하기가. 무서워서 내 진보라고 말하기가 무서워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취급받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념적 과격함을 미덕으로 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막스 베버는 비창조적 흥분 상태라고 표현하는데요. 번역을 그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나라 책에는 번역이 불모의 흥분 상태라고 번역도 하고 또는 비창조적 흥분 상태라고 얘기도 하는데 1919년 1920년 그 무렵에 한 연설인데 그게 그때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거든요. 그때 대학생 좌파 대학생들한테 초청으로 미넨대학에서 강연한 내용이에요. 그때 막스 베버가 보기에 이 진보 쪽 청년들의 상태가 비창조적 흥분 상태, 어떤 결실도 만들 수 없는 지적 흥분 상태, 감정적 흥분 상태로 본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10년 후에 다 죽었어요. 전부 다 나치 들어와가지고. 자, 그게 1929년 그때 강의인가 보다. 그러니까 나치 등장 직전에 한 강연이었는데 그 10년 후에 봅시다 다시 한번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년 후에 모일 사람이 없었어요. 다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 사람 누구예요? 그 1984년 조지 오웰이 쓴 넌픽션 중에서 뭐 Why I Write, 나는 왜 쓰는가 그런 것도 있지만 위건부두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위건부두 가는 길 뒷부분에 이 사람이 이제 먹물인데 노동자들을 취재하러 들어가서 계급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배척당할까봐 굉장히 소심하게 조심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은 동료로 인식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봤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의 군상을 기록해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요 너무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때 영국에서 조지 오웰이 봤던 그 유형의 그 진보주의자들 그게 우리나라에도 다 있다고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는 그 책을 직접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통합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저도 주장을 안 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되지도 않을 일을 뭐 하는 게 꼭 옳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리고 저는 니는 진보도 아니면 왜 여기 와 있어 이런 소리 많이 듣는 입장에서 진보가 이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좀 면구스러워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저는 정의당 소속의 평당원이고요. 당이 결정하면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방송해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치 카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노회찬 대표하고 상의를 해봐야 돼요. 다음 주가 이제 휴가기 때문에 정치 카페도 이번 주 없고 다음 주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제가 모시고 낚시터에 가서 상의를 하는데 비가 너무 안 와서 지금 못 만나고 있습니다. 비만 내리면 바로 상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드리죠. 예, 앞쪽에 여자분, 예. 마이크 좀 주십시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하고 한 분 정도만 더 하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서울에 살고 있는 허예지라고 하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 부모님 두 분이랑 연배가 좀 비슷하신데, 저는 이제 올해 30살이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끔 이제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1980년대가 오히려 자기는 살기가 편했다고 말씀을 간혹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가 단순히 이제 자기가 정말 젊었을 때 20대 뭐 후반 뭐 30대 초반 이럴 때였을
거니까 약간 그걸 미화해서 추억하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사시면서 IMF나 뭐 서브프라임발 뭐 경제 위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힘드시고 또 자식들이 대학을 가고 뭐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오히려 과거가 더 편했다라고 생각하셨는지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했는데, 예, 유시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머니가 이제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면 1980년대 20대잖아요. 20대가 뭐 어려울 게 있었겠어요? 부모님이 힘드셨겠죠. 힘들었어도 지금 질문 주신 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드셨지 어머니가 힘드실 게 뭐 있었겠냐고 20대 때. 이제 그리고 그때는 되게 대학 진학률이 20%도 안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4년제 대학 진학률이 7%일 때예요. 그러니까 1978년 3월달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88만 명이었는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88만 명 중에 7만 명만 4년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저희 1959년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7만 명이 전문대학 2년제 들어가서 합쳐서 15만 명이 안 되는 숫자만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고,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기관에 가지 못한 약 70만 명 전부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공장으로 갔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간 친구, 안 가거나 못 간 친구들은 직업훈련은 지금 폴리텍 대학 그 국가가 만든 직업훈련에 들어가서 2년 정도 용접, 선반, 밀링 이런 거 배워서 이제 그때 막 만들어졌던 울산의 중앙공업단지나 이런 데 군대처럼 기수별로 집단 투입이 될 때죠. 그렇게들 살았기 때문에 되게 그 당시에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을 했고, 그러고 나오면 대충 취직이 다 됐어요. 경제가 빨리빨리 성장하고 전문직하고 사무관리직 이런 쪽에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공급은 적고, 어느 정도 뭐 인기 회사에 취직하는 안 하는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취직이 다 됐단 말이에요. 국민소득 수준은 뭐 그 당시가 2,000불 이쪽 저쪽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구매력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경제적 수준이 훨씬 낮을 때죠. 그때는 굉장히. 그때는 해외여행도 없었고요. 시골에 동남아 갔다 온 할아버지라고는 없었어요. 도시에도 유럽으로 배낭여행 이런 건 아직 개념도 없을 때예요. 지금 우리들의 소비 생활과 이런 거를 1980년대하고 비교하면 그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풍요롭다고요. 저는 그렇게 제가 겪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그때 20대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별로 힘들지 않았더라면, 그럼 부모님이 힘드신 걸 몰랐더라면 그러면 그때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그때는 큰 위기가 없이 쭉 경제적으로 상승세에 있던 시기예요. 1980년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좀씩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 이제 제가 9월 4일날 입대를 한 사람이라 저희 친목회 중에 구사동지회라고 있어요. 9월 4일날 전국 교도소에서 뽑혀 나와가지고 그 논산 진주 출신 장정들이 수백 명 줄 서 있는 저쪽 구석에 전국이라는 팻말을 들고 모였던 이제 74명인가 76명인가 그게 뭐 어디서 왔는데요? 전주교도소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는데요? 수도군단 보통국법회의에 있다 왔어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제 친목회가 있는데 그게 구사동지회예요. 모이면 그때 좋았지 그지 훈련소에서. 네, 우리 훈련소에서 논산훈련소 26년대 27년대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짝수주 휴일에는 교회에 모이고 뭐 홀수주 휴일에는 절에 모이고 일요일날 그래갖고 교회 가려고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왜냐하면 나이롱 사역 안 하고 교회 가려고 그럴지 모르니까 선임 하사가 와서 기독교 신도가 아니고 기독교 환자시 밥 이렇게 해요. 기독교 환자요. 그럼 막 가요. 줄 서요. 그러면 야 십자가 있으면 꺼내봐. 그럼 저희 십자가 다 반납해서 없는데요. 그러면 주기도문 외워봐. 사도신경 외워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다 외우고 사도신경 다 외우고 그때 그거 외웠어요. 교회 가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딱 모이면 한 30명이 모여갖고 빵도 사 먹고 그 얘기 하면서 그때 진짜 재밌었어 그지? 그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자꾸 나쁜 기억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쁜 기억은 탈락시키고 좋았던 기억은 더 예쁘게 만들어서 간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솔직히. 그리고 물론 그 당시에 살기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겠죠. 모든 사람이 다 괴롭거나 그랬던 시대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해석은 못하겠지만 아마 그런저런 점들 때문에 그때가 골치 아플 일 없고 그냥 삶이 훨씬 지금보다 단순하고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낫고 내일은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도 좀 하고 그랬을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80년대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정말 제가 그때 저 부가현동 대흥동 그 이화여대 사거리에서 뒤쪽에 극장이 있던 동시상영관 극장이 있던 그 언덕배기에 살았는데 전두환 정부가 호구조사 운동권 학생 색출을 위한 호구조사 한다고 해가지고 둘 이상 살면 반장이 와가지고 꼭 체크를 해요. 그래서 호구조사 나온다는 조짐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빨리 도망가고 혼자 사는 것처럼. 왜냐면 남자 둘 이상 살면 일단 의심을 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80년대가 진짜 힘들었어요. 예, 저 뒤쪽에 안경 끼신 분 지금 손 번쩍 드신 분. 예. 이제 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서 얘기해도 끝이 없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원에서 왔고요.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 네, 궁금한 점이 이제 역사를 가르치면서 힘든 점이 학생들이 이제 환원 세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간 베스트를 되게 중독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유시민 선생님께서는 그 일간 베스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1번과 2번이 이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대결이라고 보셨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한때 민주화 세력이었던 가령 이제 김지아 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때 대통령이었던 MB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지사였던 김문수라든지 한때는 민주화 세력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산업화 세력으로 다시 재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시민 선생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혹시 또 유시민 선생님이 네, 그런 걱정도 하는 사람이 나이를 들어가면 따라서 이제 변하는 게 아닌지 네,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네. 우선 일베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집창촌을 다 없애는 추세인데 아직도 남아있는 데들이 좀 있죠. 외국 여행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럽을 가면 도시가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거기는 구시가 오래된 골목도 있고 또 신시가지에서 이제 아우비스타운도 있고 하여튼 그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발전해온 도시의 특성이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유럽은 전쟁으로 좀 부서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역 뒷골목에 가면 핍쇼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핍쇼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벚꽃 춤추고 이런 거 구멍 뚫어놓고 돈 내고 보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거를 홍등가라고 그러잖아요. 조명이 다 붉은색이에요. 그런 쪽으로 가면 그 구역이 딱 있어요. 그런 게 우리나라처럼 아무데나 룸살롱이니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유럽 도시는 가면 역 근처에 뒤쪽 블록에 그런 업소들이 모여있는 블록이 있어요. 도시계획을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를. 그래서 없애려고 그러는데 못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쪽에 몰아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베는 그런 거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이념적 홍등가 같은 그런 건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 각자 아무리 자기가 온순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어둡고 추한 어떤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만으로 이상한 상상을 해본다든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규정된 거라서. 그거를 없는 것처럼 말살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 일베를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되게 좋다고 봐요. 저는. 아 이렇게는 절대 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거기를 가는 건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제 주변 사람들 자녀들 중에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토론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냐니까 국정원에서 돈을 댔다 그 얘기가 돌고 나서 그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인대를 탈퇴를 하던데요. 그냥 거기 그냥 있으면 돼요. 있으면 되는 거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막 나대면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어긋나게 업소를 다른 데 차린 거니까 그런 거는 폐쇄하고 못하게 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호객행위하고 이러면 잡아넣고 그렇게 하면 돼요. 개별적으로 문제가 생긴 데들은 법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냥 거기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다. 그냥 그거는 우리의 일부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악한 어떤 면을 끊임없이 환기시켜주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막 건너뛰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정기 은퇴하신 손학규 전 대표께서는 2번을 건너뛴 분이에요. 원래 민주화 세력이었다가 정치를 시작할 때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그분이 그때 정말 멋이 있었거든요. 하나회 숙청을 하룻밤에 별을 50개를 날렸잖아요. 하룻밤에 별을 50개를 날렸어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죽었다 깨도 그거 못해요. 이 김영삼 대통령은 협객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에요. 협객이요. 뭐야! 군에서 하나회가 전부 인사안을 짜가지고 누구 승진하고 누구 보직하고 다 갖고 오니까 이거 누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각하 뭐 군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누가 국군 통수권자인데 이래갖고 날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천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예, 그분이 성격이 그런 분이셔. 멋졌어요. 그리고 뭐 금융실명제 뭐 공직자 재산 등록 이런 것도 긴급 명령으로 탁 발표해놓고 수석비서관도 몰랐잖아요. 그 아침에 회의 소집해서 비서관들이 나오니까 놀랬지. 그때 인기가 하늘을 찌고 지지율이 90%가 넘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분이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 세력에서 산업화 세력 쪽으로 건너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 가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국민의 신망을 얻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아, 나도 저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간 게 심재철, 김문수, 이재호 뭐 이런 분들이 다 그거고 손학규 씨도 그 무렵이죠. 광명보 벌써 그때. 그렇게 한번 건너갔어요. 가서 거기서 성공했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2007년 경선 때 나오시지 말고 거기서 그냥 하셨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일찍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4대강은 없었어요. MB가 아까는 원로로 이제 앉아서 청계재단 하나 만들어서 잘 사셨을 거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5년 동안 엉망으로 하고 나면 그러면 약간 인텔리전트한 손학규 씨가 이어받아서 대통령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이 야당으로 다시 건너오셨잖아요. 자기 있던 대로. 2번을 건너오면서 바지가 다 젖어버리신 거예요. 전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시고 이런 분인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른 분들은 이제 저쪽으로 건너간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기서 원래 저기 있다가 일로 건너온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뭐 독수리 여형제 그래서 이부영, 뭐 김영춘 이런 분들한테 한나라당에 몸담았지만 그분들은 원래 민주당을 하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져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나라당하고 통합을 해서 거기 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 대통령 탄핵 때 이쪽으로 다시 넘어온 분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하여튼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저도 조심해야죠. 그게요, 제가 이 표현을 잘못했다고 욕 되게 먹고 지금도 온라인에는 제가 그 말 했다고 60이 넘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 지금도 돌아다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을 한 취지가 어떤 생물학적 퇴조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은 70이 돼도 청춘일 수 있죠. 그쵸?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우리 몸은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저도 지금 머리카락 염색은 안 하지만 이렇게 빗을 때 보면 색치가 이제 생겼고요. 이도 뭐 임플란트 하는 것도 한두 개씩 생기고 뱃살도 처지고요. 눈 밑에 눈물 주머니도 생기고 거울에 딱 벗고 보면 볼품이 없거든요. 이제 더 옛날에도 볼품 없었지만 그게 좀 슬픈데 받아들여야 돼요. 껍데기만 늙겠어요? 안에도 늙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제가 제일 많이 읽힌 책이 제 책 중에 제가 10몇 권의 책이 있는데 제일 많이 읽힌 책이 20대 때 쓴 책이에요. 거꾸로 읽는 세계사에.
슬프잖아요. 그렇지만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가면 지적으로 더 퇴화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버틸만 할 거라고 보고 10년 동안 열심히 책을 쓰자. 뭔가 주장도 하고 이런 책을. 한 10년 쓰고 나서 이제 내가 더 늙으면 내 주장이 막 들어가 있는 책은 그만 써야 되겠다. 그때는 그냥 지적 긴장을 많이 하지 않고도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군에 있는 수리조합의 역사 이런 거를 정리를 한다든가, 어디 이제 우리 뭐 어느 제주도에 있는 무슨 관덕정의 유래에 대해서 새로 정리한다든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의미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 긴장을 많이 요하지 않고 창의성을 요구하지 않고 큰 창의성을, 그리고 자기 주장을 넣지 않아도 되는 글쓰기, 이런 것들도 있으리라고 봐요. 잘 판단해야 되겠죠. 제가 그때 헷갈려 해가지고 저도 만약 제 DNA 피질에 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울신경세포 시스템이 갑자기 무슨 이유로 약해져가지고 그때부터 동정심도 없고 사람 죽어도 내일 아닌데 뭐 그러고 뭐 국가가 잘못해서 뭐 막 애들이 막 단체로 막 죽어도 교통사고 났지 이러고 이런 사람 되면 곤란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뇌세포의 약간 개성이 특별해서 그런 거예요. 남의 타인의 아픔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물속에서 죽은 아이들의 동영상을 볼 때는 눈물이 안 나지만 32초 동안 눈 뜨고 있어서 흘리는 대통령의 눈물을 흘리는 동영상을 보면 눈물이 나는 분들,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죠. 그리고 뇌세포는 쓰면 쓸수록 더 오래 지속된다고 그러니까 많이 느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열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껴보려고 노력하고, 이거 노력을 계속하면 명불용설이 일단 작용을 한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쓰면 쓸수록 오래 쓴대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느낌의 문을 닫으면 내가 빨리 그렇게 되니까 많이 열고 많이 교감하고 많이 공감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좀 더 오래 내가 인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제가 1번으로 가는 거는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희박해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다 남성분들의 여성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읽으면서 선생님 팬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강연 들으면서 궁금한 것은 사람들이 속고 싶어 한다고 하셨잖아요. 감정적으로. 근데 언젠가는 도덕적인 깨달음 얻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30%가 집단적으로 도덕적 각성에 올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그들이 각성을 한 번씩 할 때까지 다 기다려야 하는가? 그게 첫째로 궁금하고요. 그것에 일조하는 것이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언론이 물론 좋은 제도하에 있는 것은 맞지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속고 싶게끔 만들고 도덕적 각성을 무시하게끔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기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업 정치인들은 결과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기를 치는 상대들을 두고 이기려면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고, 그런 부분들 궁금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저도 잘 못해서 쫓겨났는데, 저로서는 역량이 안 되는, 답변할 역량이 안 되는 질문 같고요. 사람들이 다 달라지기를 바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걸 보면 5%만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기를 당하든 말든 원래 제 문제는 아니에요. 뭐 강남 4구 747 무슨 4대강 이런 사기에 사람들이 속는데, 속고 말고는 그 사람들 문제지 원래 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치인은 다른 사기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자기가 사기를 당하면 민폐를 끼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를 두 개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후보 찍은 나라 국민, 정동영 찍은 국민 이렇게 나눠서 정부를 두 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기를 잘 쳐갖고 아주 50% 이상을 사기를 성공시키면 사기를 안 당한 49%는 그 정권 밑에 살아야 돼요. 그게 민폐거든요. 4대강이 망가지면 1번 안 찍은 사람도 다 피해를 보잖아요. 이게 정치에서 벌어지는 사기에 당할 경우에 끼치는 민폐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면 사기를 당하든 말든 네가 뭔데 그러냐, 우리 말할 자격이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사기를 당함으로써 나까지 피해를 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싸움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만약 사기 친 사람과 사기 당한 사람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살면 괜찮아요. 근데 나도 그 밑에 살아야 되니까 이 생각을 해서 사기를 덜 당하도록 하여튼 주변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한 5%만 눈을 딱 뜨면 더 이상 50.1%를 속여 넘기는 사기만 안 되면 되잖아요. 과반수 이상만 사기를 안 당하면 돼요. 그 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분들은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참 하기 어려워요. 국민 여러분, 저거 사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얘기하면 되게 성격 나쁜 놈으로 이제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정치를 그만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강남 4구 공약은 사기입니다. 제가 GTX 공약, X 공약이나 뭐 수도권 규제 철폐 공약 이런 거를 김문수 씨가 그때 후보 시절에 내놨을 때 저거 사기입니다라고 제가 말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경쟁사 입장에서 소비자들 앞에 우리 경쟁사 저거 사기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왠지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소비자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사기였고, 수도 없는 사기를 당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이제 언론사 비판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비판한다고 그분들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언론사를 통하지 않고 시민들끼리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많은 경로를 찾아나가고 그런 통로를 통해서 언론 자유를 우리 스스로 실현해 나간다면 저는 뭐 또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의 야권은 그런 사기를 안 치냐? 야권도 사기를 쳐요. 저도 참 괴로웠어요, 그게.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저희가 되면 청년 실업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속으로 해결책이 없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를 치는데 심한 사기는 못 치죠. 이쪽은 소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이쪽은 원칙과 어떤 지향, 이걸 좀 분명히 해주고 그 무슨 대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지금 새정치연합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뭐 노동당도 그렇고 사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았잖아요. 뭐 야당이 심판받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저는 지나친 표현이라고 보고요. 야당이 신임을 못 받았다. 야당은 관계없는데 뭔 심판을 받아요. 야당은 원래 선택받아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야당인데 기회를 못 받은 거죠. 야당이 외면당한 거예요. 야당이 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은 여당이 받고 말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뭐랄까 이렇게 정당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들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사실 그냥 정치인들을 대신해서 제가 옛날에 정치했던 사람을 한다면 네가 와서 해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막 치밀어요. 어떨 때는 제가 물론 직업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치 자체, 정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패대기를 치는 걸 보고 있으면 막 분노가 일더라고요. 그렇게 할 문제 아니지 않냐. 만약 진 것이 죄라면 그러면 시장 점유율 1등 안 되는 기업은 뭐예요? 옛날 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선거 주기를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2년 주기로 바꾸고 내 임기 단축까지 감수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새누리당에서 콧방귀를 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총선 끝나고 나서 해줄 테니까 접어라, 그래서 약속받고 접었는데 다 사기쳤죠. 그것도 그때 어떤 언론사에서 사설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개헌론, 여론 지지 없으면 접는 게 순리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도식을 한번 적용해보죠. 시장 점유율 낮은 신문사 문 닫는 게 순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수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부족한 점이죠. 그러나 다수의 지지를 못 받은 게 죄는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인들이 너무 지나치다, 집단적으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두 번째요,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슨 45% 40% 득표에서 떨어진 새정치연합이 국민에게 심판받았다고 주장하려면 1점 몇 퍼센트 받은 또는 5점 몇 퍼센트 받은 노동자 후보, 그 노동자 후보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돼요. 근데 그 선거는 의미가 있는 선거를 했다고 평가를 해주고, 45% 받고 49% 받아서 떨어진 사람은 심판받았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뭘 기준으로 정치 행위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약자니까 편들어준다? 그건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선거에 나가서 1% 득표를 했다 그러면 문 닫아야 돼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자기 확신을 표현하는 행위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국가 권력의 기능과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단적 활동으로서의 정치, 이것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정의당 후보가 3명이 사퇴를 했고 또 몇 명은 나갔는데, 광주 광산구에서 아주 20대 후보가 나가서 3점 몇 프로 받고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후보에게 이제 20대니까 발랄하게 나가서 청년대표로 해서 3.5%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지역정치를 좀 해봐,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이런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당으로서 3.5%를 받은 선거가 의미가 있었냐 묻는다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게 만약 현실의 힘을 기준으로 해서 이기고 지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모든 정파에 대해서 그 잣대를 적용해 줘야 되고요. 근데 진보 매체일수록 저는 잣대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요. 또 한겨레에서 화면 나갈 텐데 한겨레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네, 그런 점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치인들이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진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판, 잘못하는 게 있으면 비판은 해야 되지만 너무너무 파괴적인 비판이에요.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은 진 사람이죠. 낙선한 사람이요. 근데 위로도 하기 전에 패대기질부터 친다는 거는 저는 아무리 새정치연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건 저는 지나친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비판을 하는 만큼 격려와 지원, 참여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점을 오늘 역사 강연인데 그냥 정치 얘기만 하고 말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